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과 특검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원전을 중심으로 전방위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틀간 체결한 양해 각서만 수십 건에 이르는데요. 이번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께 모두 듣겠습니다. 부원장님. 아주 시의적절한 방문이었다고 보고요. 성과도 아주 큰 걸로 보입니다. 체코 대통령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했고요. 예. 2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보면 지금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 말고도 한 2기 정도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체코가 사실은 유럽의 숨은 제조업 기지, 동유럽의 제조업 거점입니다. 거기에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미래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정대를 했습니다. 많이 성과를 냈는데요. 네. 5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통령의 방문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지속되었던 탈원전 정책의 산업 차원의 후유증을 말끔히 걷어낸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 외교의 성과가 큰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큰 성과를 내었다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MOU 56건 체결, 자체적으로 이 숫자만으로 보면 일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게 실제 최종적인 계약에 이르기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MOU만을 가지고 외교 순방의 성과다 지금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체코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원전 건설과 관련된 최종 계약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 이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3월 계약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될 난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 프랑스의 이 수주에 참여했던 업체가 진정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결국에 체코 원전 수주 24조 잭팟이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최초에 한국 한수원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고 체코 당국이 밝힌 바가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수주 24조가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원전 개발 과정에서 이 납기가 지연되고 공기가 지연되고 이러면서 건설비가 급증하고, 그래서 관련 회사가 파산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문제 제기 같은 경우요,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료를 준다거나 아니면 핵심 자재를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공급받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 당초에 예상한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이 함께 어저께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24조 잭팟이 지금 상태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최종 계약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외교적 성과, 경제적 성과로 볼 수 있겠느냐. 넘어야 될 문제가 많고요. 이번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빈수레와 같은 성과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한 체코 간의 56개 MOU 체결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좀 가시적인 또 현실적인 성과로 가려면 아직까지 좀 과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윤 대통령 귀국 후에 마주해야 될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논의가 오갈지, 그리고 또 한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얼마나 보시나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우선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민심,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자리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예. 민심의 엄중함, 그걸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추석 전후로 여야 의정협의체 발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물론 아직 구성이 안 됐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소외라든가 뭐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다가 협조나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 문제가 아마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형식 자체가 만찬 회동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회의체도 아니고 논의기구도 아니어서 어떤 해법을 내는 자리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건 현안들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뭐 만찬 말미에 뭐 독대를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독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추측, 억측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나오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바람은 만약에 두 분이 자리를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찬 회동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형식적인 한계는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만찬 회동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한데 실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대통령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차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이런 한동훈 대표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민심을 전담받는 계기로 지금 이 만찬 회동을 잡고 있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어쨌든 해외 방문의 성과를 설명하고 원래 예정됐던 만찬이 갑자기 추석 전에 취소되면서 또 느끼는 여론의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당정 관계의 안정적 모습 이걸 연출하는 이상으로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해법을 찾고 민심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 발족에 대한 합의만 있었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적어도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을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화된 입장. 게다가 전공이나 의대생들 물론 불법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압박하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이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최근까지 내놓은 전향적인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도 민심이 이렇다는 얘기를 전달은 하겠지만 과연 대통령이 수용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최근 전개된 상황을 볼 때 밥 예. 먹는 자리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회의적인 시선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뭐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3건의 쟁점 법안을 수용을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특검법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 19일 날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 법 3개를 통과시켰는데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자 특검 추천권 얘기를 하더니 대법원장이 사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재추천을 요구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3자 추천도 아닌 겁니다. 원래 야당이 하겠다는 그 그대로 고집했고요. 독소조항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뭐 상황이 달라진 거 없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도 그렇습니다. 무슨 인성근 해병대 사령관 뭐 구명 로비 의혹, 그다음에 인사 뭐 공천설, 도이치모터스 건건, 뭐 양평 땅 뭐 이래가지고 8개인가를 막 무작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으로 넣어놨어요. 범죄 혐의로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설에 기초한 것도 있고요. 뭐 이게 책임 있는 야당이 이런 식의 8개를 해가지고 망신 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것도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지역 화폐도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주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쭉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지역 화폐지 이게 현금이냐고 하지만 그게 현금입니다. 현금 뿌리기거든요. 13조.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금리, 뭐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현금 뿌리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근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이전 로드맵하고 다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부나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요청드릴 내용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부권 행사로 가고 다시 예전에 입법 독주 독재에 따른 후속 상황처럼 반복되는, 그래서 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독소 생각되네요. 법안이 없어진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독소 조항이 없어지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수용을 뭐 할 거라는 그거는 말씀이실까요? 가정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4번째 내놨는데 이게 지금 뭐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독소 조항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면 2개를 넣는 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진심으로 신뢰를 가지고 탁 털어놓고서 빼겠다 그러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소 조항하고 반헌법적 요소 빼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빼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지금 가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절대 안 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어쨌든 3자 추첨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고 더 강화됐다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을 내십시오. 문제가 되는 이 독소 조항 없애고 3자 추천의 의미를 어떻게 상정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검법안을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독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은 과거 이 국정농단 특검 또 그 이전 특검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여야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고 지금은 여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검법에 다 독소 조항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을 내서 협의를 시작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 추석 민심의 핵심은 의료 대란이 이 그 추석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봤지만 안타깝게도 김건희 여사 문제였습니다. 실제 어디를 가도 정치와 관련된 이 뭐 국민들의 대화 속에는 김건희 여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이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요. 유력한 전주였고 유무죄 판단이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어떤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칠 거라 봤던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떤 이 근거 내용을 갖고 제시를 해야 김건희 여사의 의혹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 상황을 진척시키겠다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특검법입니다. 그러면 받아야죠.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실제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특검법을 내십시오. 그럼 논의를 이제 그렇게 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하는 것은 이 의혹이 특검으로 갈 경우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식이든 특검법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그대로의 내용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수사 대상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이 다 빠지지 않는 한은 결코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명분 없는 거부권이고 명분 없는 이 특검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즉각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이탈표를 기대하겠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이탈표가 지난 표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도 지금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 사건 재판 결과도 있었고요. 최근엔 공천 개입 관련된 구체적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결부돼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도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최저 지지율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당장에 이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향후 어떤
전국 운영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의 국민적 지지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재표결 과정에서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재표결이 의결되기까지 필요한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재표결 과정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에 공관위원들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설이죠. 설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네. 그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일 뿐이지 김건희 여사 구체적으로 개입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요. 예를 들면 상업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상업적 인사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당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통화를 하다가 여사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리고 우선 명태균이라는 그 사람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도 부인하고 있고요. 2022년 6월 재보선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고, 또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 했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도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말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드러내고 해라. 공개적으로 따져보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리로 한 이런저런 설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끌려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무슨 김건희 여사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증거로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 명태균인가 하는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바로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사해보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네. 설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죠. 핵심 A 의원이라고 했던 이준석 의원이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의사 교환이 있었다는 것, 그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거 확인이 됐고, 2022년 5월 9일 그 재보궐선거의 그 공천 발표하기 전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누군데 국민의힘의 재보궐 이 공천 공식 발표되기 전인데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날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서 가서 VIP석 바로 그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놓고 볼 때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이 명태균 씨가 이 김건희 여사와 또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은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체적 사실이 없느냐라는 정도의 반론만을 가지고 뒤엎기에는 나오고 있는 사실관계가 많고, 아직 공개되지 않고 또 언론사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발표하지 않는 자료도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될 경우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태를 정리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검찰이 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요. 또 여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이면 어느 정도 좀 큰 형량이 아닌가라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례적이긴 하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가지고 구형 형량이지만 징역 2년을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이례적인 건데, 검찰이 이 내용을 보면 그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가중할지언정 감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에 박빙 승부 상태였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후보하고 예. 박빙 승부에서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대선 결과도 0.73%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게 만약에 더 크게 더 주요하게 갔더라면 이 국민의 민심이나 대선 민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 같고요. 이게 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과는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클 수 있고 범죄 혐의도 더 무거울 수 있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짧게 듣겠습니다. 이 검찰의 구형만을 가지고 무슨 정의가 구현됐다는 평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범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돼야 되고요. 허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지금 혐의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기억과 판단의 문제고요. 또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했다는 것도 그렇게 느끼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의식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면에서 보면 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느냐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실제 이게 허위였냐에 대한 부분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보니까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소장 배ung 또 한 거 아닙니까?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최대의 구형을 했거든요. 결국에 구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제가 볼 땐 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구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